네,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총선이 끝났는데요. 지금 국회와 정부 여당 긴급재난지원금 가지고 지금 갈팡질팡 답을 못 찾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과 정부 사이에 왜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재부가 선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총선 중에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해서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입장도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일부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야 합의가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동수당 지급 때도 선별복지 차원에서 지급을 하려 했지만 그 10%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이나 상위 10% 아동을 다 주는 비용이 똑같아서 그냥 보편복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지급 비용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애초 미래통합당이 약속한 대로 정치권이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급 비용 낮추자는 얘기 좀 이따 잠시 뒤에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정부와 우리 여당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정부는 정부 방침대로 있는 것이고 여당은 또 국민과의 약속이 있는 부분인데 1차 추경이 11조 원이었단 말입니다. 11조 원 추경일 때도 거의 대부분 적자 발행 국채로 조달을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2차 추경이 9조 정도인데 이 중에 2조는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조를 이제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지금 정부 쪽에서는 적자 부채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악화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41%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적자에 대한 부담, 통제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총선 공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통합당의 또 입장이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 그러면 이 정치적 현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실질적으로 경제 민생의 타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만큼 여기에 여야가 정치 잣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치 잣대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가기 위한 것을 좀 잡아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여당에서는 이것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좋은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정치적 잣대로 하다 보니까 여야의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금 야당 통합당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지금 민생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그 뜻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도 같이 테이블에 끌어앉혀 놓고 난 다음에 야당도 테이블에 앉히고 난 다음에 정부 같이 협의해서 이건 대타협을 해야 되는 문제지 자꾸 이렇게 각계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면 자꾸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000만 명 이상이 사실상 현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민생이라든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면 전체적인 대전제는 다 맞단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정치적인 난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같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이 부분을 대타협에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볼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 사실 총선 전에는 전 국민 지급에 서로 이제 동의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지나고 나서는 황교안 대표가 사퇴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주요한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국민 지급 그리고 국채 발행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흔들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번 국회 20대 국회 임기가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80석을 여당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국회에선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선제압뿐이거든요. 근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했을 때 물론 통합당 당 내에서 의견 조율이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밖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와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동의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 대한 특별 지원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총선 전에 다 같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민께 드려야 된다. 이건 정치권 전반의 신뢰의 문제이고요. 네. 두 번째, 여당이 이걸 기화로 보편복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여당에게 또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난지원금이지 복지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액수를 낮추어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데 기재부도 뭐 때문에 그렇게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지 그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건 예산 총액 문제이잖아요. 그러면 액수를 낮춰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되지. 기재부는 또 기재부가 민주당과 기싸움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 입장은 예. 여야가 합의하면 그 안을 따르겠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100% 안에 있어서 정부가 난색을 하니까 애꿎은 통합당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누가 책임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졌다고 그렇게 막 흔들고 그런 곤란합니다. 적어도 황교안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주자고 한 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 말이 무슨 언론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이고 되풀이된 얘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재원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재원 문제니까 액수를 낮춰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액수 낮추는 문제 잠깐 여쭤보고요. 그러면 지금 김성환 비서실장인가요? 거기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 주자고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좀 액수가 낮아지면 이게 국민들이 받는 피부로 느끼기에 좀 부족하지 않냐. 실효성은 좀 괜찮나 이게. 아니 그러면 4인 가족이 100만 원 받으면 1인당 2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4인 가족이 80만 원 받으면 1인당 20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게 5만 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과 25만 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빨리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예.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최 의원님 말씀. 말씀에 이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시기성입니다. 이 시기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뭐 100만 원의 전 국민 주요 지급하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실효를 거두려 그러면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어느 정도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뭐 생활 방역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소비가 얼어붙은 그런 것들을 소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소비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경기를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시기성으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과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 국민 지급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정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활성화시키자는 건데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은 실제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여기에 발벗고 나서야 된다는 점이 당정 협의가 아니라 여야정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야정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권에서도 이 부분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약속을 어기느냐라고 뭐 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왜냐 그러면은 총선 선거 국면에서는요 공사로 따지면 날린 공사가 많습니다. 여기에 소위 말해서 포퓰리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고 포퓰리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급한 게 표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도 잘못한 게 많죠. 급하게 되니까 여기에 전 국민 지급하자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김재원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근본적으로 고의적 거부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총선 전국이기 때문에 깊은 토의를 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지금 시행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 보편적 복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이야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성을 정말 시기적절하게 재원지원금을 통해서 경기를 부상시키려 그러면은 여당의 180석의 힘을 이용하지 말고 야당을 끌어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야당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토의를 통해서 대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네. 지금 김재원 정책위의장이나 뭐 지금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건 창구가 돼 있는지 그런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지 지금 뭐 다 이렇게 흐트러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부 여당을 만나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뭐 창구를 통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차비가 없다라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당이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5월 달을 지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성에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제때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통합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서둘러야 된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국민들한테 왜 참패를 당했고 외면을 당했던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성찰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낙선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힘이 많이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감을 가져야죠. 본인이 국회의원 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당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문제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협상 창구를 원내대표가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서 빨리 협의를 하고 이건 끝을 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당 상황은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21대 국회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두고 나서 그 후에 이제 그런 180명의 국회의원들을 과 함께할 원내대표를 뽑을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국회의원들을 함께 끌고 나가야 할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 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원내대표는 당의 정체성이나 무슨 기치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내대표는 다른 정치권과 협상해서 그 협상으로 그냥 협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을 도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원래 협상력이 있고 그리고 의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분들 뭐 그러면서 뭐 정체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분이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쭉 보시면 정체성이 강하거나 막 그런 분은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처음일 수도 있어요. 우상호 원내대표만 해도 굉장히 부드러운 분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좀 강성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난 20대 후반에 잘 원내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야 협상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사람,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저는 핵심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에 압승하면서 원내대표 후보군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예, 재선 의원도 많아지고 사선 의원도 꽤 되고 그래서 삼선 의원이 한 20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선 의원도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풀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후보가 난립하게 되면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됩니다. 후보 간 경쟁이 가열되면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원칙을 지켜서 룰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후보군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 개파가 있다고 없다고 저는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나오는 거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친문이 있고 비문이 있다 이렇게 또 이전 원내대표 선거 때도 약간 그런 모습 비쳤기 때문에 그 안에 뭐 86그룹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정 세력 간의 어떤 상징적인 후보를 세워서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친문 그룹이 대다수잖아요. 민주당 내에. 그래서 친문 그룹이 많이 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문이 독자적으로 하나로 후보를 낼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싶습니다. 각계전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이인영 원내대표 때 친문의 일부가 친문 후보를 안 밀고 이인영 원내대표를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친문과 586이 손잡고 이인영 대표를 만든 형국인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문을 말씀하시는데 그 과거의 비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박지원 의원이라던가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비문들을 비문으로 묶는 것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집권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될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원내대표가 어떤 뭐 정체성이라든가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당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고 원내 교섭을 적절하게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능력이 누가 할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청와대의 레임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여하이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인가, 당이 여기 협조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인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보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번 총선에서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상승적인 지지도,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 이런 건데 뭐 그 사실 자체가 그 4월 15일의 지지도거든요. 앞으로 지지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세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유지가 되고 여기에 청와대 입김이 세지고 특히 여기에 청와대 출신들이 11명 가까이나 또 초선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체적인 의석에서 약 68명이 초선입니다. 이 초선이라는 것은 당대표의 역할, 그다음에 청와대의 역할 등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우리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에서 어느 정도 누가 협조를 잘해줄 것인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친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문 중에서 어느 정도 원내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은 사실상 이 통합당이 좀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극명하게 총선에서 비교가 됐던 것이 통합당은 집안 사업을 많이 했고 민주당 집안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조에서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여기 이해찬 대표 체제가 아직까지 있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교통정리를 후에 국민들한테 싸우는 모습을 안 보이지는 그런 어떤 아주 영리한 모습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원내대표는 가장 힘든 선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이잖아요. 그럼 원내대표에 표를 주겠다고 한 표를 계산하면 거의 2배, 3배가 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하에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교통정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이문덕이라는 말,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다. 그리고 이해덕이라는 말, 이 모든 게 이해찬 대표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사실 이해찬 대표가 막판에 정말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 안 좋은 몸을 이끌고 그 총선을 유세를, 유세는 제한적으로 했지만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지지난번 원내대표 선거 때 투표를 안 하셨어요. 그런 어떤 개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든다는 인상을 주면 당을 이끌 사람이 그러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바라건대는 잘 정리가 돼서 추대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가능할까?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아마 민주당은 21대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권 경쟁에 있어서 이낙연 당선자가 도전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총선 당선자, 낙선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서 격려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게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세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당권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좀 행보라고 좀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냥 언론은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의원의 경우는, 당선자의 경우는 많은 분들의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원회장을 했는데 당선됐거나 떨어졌거나 전화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아마도 이낙연 전 총리는 내가 이게 당권 나가야지 이런 생각은 지금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를 하면 그것이 이제 당권 나가려나 보다 이렇게 비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나가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뽑힌 180명의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가 공천에서 당선시킨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시절에 어느 정도 얼추 20대 국회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당대표 그만두셨거든요. 그때 분위기상.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공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권 가도를 가는데 당권 도전이 필요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8월 전대인가요? 그때까지 계속 이낙연 이 당선인의 행보 어떤 결정을 할지 나설지 이야기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낙연 당선자가 당대표에 나서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장점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역할이 철저하게 이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당 내부를 추스리고 이낙연 당선인이 외부를 소위 말해서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됐기 때문에 통합당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은 이낙연 당선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실 거 있을 건데 첫째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7개월밖에 한시적인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7개월 동안 과연 당내의 세력들을 전부 다 자신의 편으로 재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무리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월 15일까지 상승 기류였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여러 가지 국정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순탄한 행로만 갈 것이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당대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고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분裂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오히려 당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 방 밖에 있는 것이 본인의 이미지를 유지시켜 나가고 대권 후보로서 계속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거죠. 당내 친문 세력이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든가 추대를 통해서 당대표를 하느냐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내면에 실제 적자인지 아닌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그런 문제들 또 개파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낙연 당선자가 비록 대중적 지지도가 높고 대권 주자의 반열에 상당히 가까이는 가 있으나 여기서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당대표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CNN의 방송을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 인용을 보도한 겁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지금 수술 후 합병증으로 중태 상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뭐 태양절이랄지 일종의 공식 행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와병 소리 끊임없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CNN 방송이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수술 후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태 상태다. 미국 정부 관리 인용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네, 관련된 추가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통합당 네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7개월 전이라고 7개월밖에 못 한다고 말씀하신 건 아마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다른 건데 이미 박근혜 전 그 비대위원장 때 그 새누리당이 당권 대권 분리를 없앴죠. 비대위원장 하면서 바로 대권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권 대권 분리라는 것은 지금은 각 당에서 통하기 어려운 규칙입니다. 과거에는 분점하자 이런 건데 사실은 분점이라는 게 가져올 위험이 지금은 더 큰 그런 상황이고 180석 정도의 정당에서 당권 대권을 분리했을 경우 저는 역기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비주의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비주의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낙연 당선인은 경력이 굉장히 많죠. 의원으로서도 사선 의원이고 전남도지사 하셨고 국무총리까지. 그러니까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건데 딱 하나를 안 한 겁니다. 당 내에서 당대표를 하거나 선출되어서 뭐 19대 이후에 원내대표를 하거나 이걸 못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의원들이 이낙연 당선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당권에 도전해서 대표로서 당을 잘 리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권에 더 가까이 간다고 조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위도 열고 어제 의총도 열고 했지만 여전히 결론 없이 각 당 내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 뭐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혹은 조기에 전당대회를 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누굴 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가 통합당 입장에서 변명을 하거나 또 뭐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야당이 저렇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 예. 이긴 쪽 같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그만큼 성과가 있으니까 분위기 자체도 고무될 수밖에 없는데 통합당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선거에 참패를 했단 말이다. 그것도 뭐 역대 최고로 참패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보기에는 저 사람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그건 뭐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오면은 이 당은 거의 뭐 죽은 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뭐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연 어떤 조건으로 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치 역정을 살펴보면은 본인에게 정권이라든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맡습니다. 명분을 확실하게 중요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전체 의견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 맞겠느냐? 안 맞는다 그러죠. 본인이 어떤 것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저도 어떤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명확한 답은 찾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선거에 대한 원인 규명은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백선을 쓰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들은 성찰하는 모습들은 전체적으로 같이 보여줘야 된다.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 원내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은 단결되어 있지만 지금 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동력 자체가 없으니까 당을 꾸려나가고 있는 중진 이상급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예, 그렇게 그래서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뭐 싸우고 갈등하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헤매기도 하고.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랬거든요. 2007년에 530만 표죠. 그 정도로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이어지는 총선에서 80석 정도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의 그 북한으로 인한 지형 때문에 보수는 이렇게 좀 떨어져도 100석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는데 진보 쪽은 100석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뭐 많이 헤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구원한 것이 2010년 소위 복지 프레임이 들어오면서 무상복지 시리즈로 가면서 방향을 잡은 거거든요. 그것도 거의 2007년에서 2010년이고 그 사이에 대통령을 잃었고 그러니까 거의 3년을, 그러니까 2년 이상을 헤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헤매는 기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헤매고 싸우고 갈등하되 무엇 때문에 헤매고 싸우고 갈등하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를 구성하냐 안 하냐, 뭐 30대를 하냐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갈등하면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 살아남은 지도부 중에 한 명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비대위원장은 이 혼란을 수습하는 역할만 하고 이후에 전당대회 준비하고 정상적인 체제로 가도록 리드해야 되는데 왜 비대위원장부터 뽑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를 갖고 이래라 저래라 말라. 통합당에 관심 없다 했습니다. 관심 있으세요? 지난번에 황교안 전 대표도 이렇게 모셔올 때 여러 가지 했는데 몇 번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도 가능성이 없다던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말씀은 한 목소리로 왜 추대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리더십으로는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박정희 가문하고 어떻게 할 건지 네, 그 가치 지향이 박정희 가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에 탄핵당하면서 사실 박정희 가문의 적금을 다 쓰셨는데 통합당이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2020년까지 가치 지향을 안 세우고 흔들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거든요. 우선 박정희 가문과의 어쨌든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 지향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보수의 가치 지향을 누가 세울 것인가?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안 되면 당분간 계속 발목 잡고 흔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정희 가문의 유산을 다 쓰셨다. 이제 거기에서 위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건 전환기의 위기로 저희는 봅니다.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나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논란이 일었던 이 비례형 위성정당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얘기가 됐네요. 합당 쪽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 관련해서 글쎄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당을 합치는 게 좋다고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나요? 아니 더 이상 꼼수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비례용 위성정당의 경우는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져서 사실 정당의 의석수가 현실인데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압승하고 나서 다시 꼼수로 뭐 예를 들면 비례 위성정당끼리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미래한국당을 견제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곤란하고 사실 이건 이해찬 대표 스타일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가장 이제 그 논점이 되는 건 공수처장 임명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천이.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추천위원회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받게 돼 있거든요. 7명을 구성하면 이게 절대 의결 정족수가 돼서 6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이 2명 들여보내면 이제 여당 맘대로 안 되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당 맘대로 공수처장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야당이 비토하지는 않는 그런 분을 잘 찾아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준연동형 그리고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런 그 비례 영역에서 왔던 혼란은 여당이 그 혼란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교섭단체 구성이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임위에서의 이제 위원장 배분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당은 단순히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의 그 배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임위에서까지의 어떤 일정 부분의 목소리를 또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이제 합당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합당은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지금 정치적 행보가 정말 욕심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주 영리한 막내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부모한테 속 썩이는 그런 형들의 모습 중에서 부모님 말씀에 참 잘 듣는 그런 어떤 아주 영리한 막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좋습니다. 뭐 그런 행동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참 첩첩산중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야의 거대 정당이라 하지만은 180석에 103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상임위 자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사실상 힘의 우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물론 뭐 법사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걸 좀 타개하려 그러면은 여기 야당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범진보 진영의 야당이 아니라 실질적 보수의 야당이 많아져야 되는데 뭐 국민의당 3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그나마 목소리를 좀 더 연대해서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한국당도 상임위 배석을 받은 것이 훨씬 국정 운영에 좋죠. 이런 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민주당 쪽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정략적인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론도 환기시킬 뿐더러 야당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미리 못하게 하는 봉쇄적인 어떤 조치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뭐 여기 거꾸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부자가 더 많은 욕심을 낸다 그러면 욕먹지 않겠습니까? 180석이 또 하나의 정당 의석 만든다 그러면은 당연히 욕먹고 이거는 소위 뭐 기초적인 지식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그런 바다에는 차라리 합당을 통해서 대의 명분을 가져가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통합당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통합당이 위성정당, 위성교섭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현실이거든요.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당론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끌어왔던 부분이 있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뭐 반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를 쓰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이후에 뜬 인물도 있지만 진 인물도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정동영 의원 아닌가 싶습니다. 고교 대학 후배에게 졌지 않습니까? 전주에서 졌는데 어제 SNS를 통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정계 은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까?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도 하죠. 같이 네. 손학규
전 대표랄지 또 그 박지원 의원이랄지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흔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올드보이들의 그 이후의 행보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한국 정치에서 의미가 있는 분들도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개석도 한때는 중국 대륙의 영웅이었습니다. 대만으로 쫓겨간 이후에 이제 그 정당성을 많이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 시대적 화두를 이끌어가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뜨는 애가 있으면 지는 애가 그러겠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지역에서 후진 양성이라든지 뭐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생각을 깊이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 세대 교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통합당에서도 뭐 380으로 뭐 세대 교체를 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에서 세대 교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상 정치라는 것은 경륜과 연륜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국정 의정 활동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해서 젊은 패기로 여기에 비판을 가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갖고 제시하는 그런 젊은 정치인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라는 것은 나이와 연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경험과 가치와 철학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것들 통해서 자칫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물러서야 된다. 이런 걸로 보이면 좀 곤란한데 예. 다만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러서는 모습들은 나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식상하게 보였고 이에 대한 가치 자체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연현상으로 이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21대 국회부터는 좀 행보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는 좀 크게 없을 것이다라는 또 보시는 이 거네요. 명확한 입장을 표현 안 했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정치 레토릭의 가장 적당하고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겠다. 언제든지 환경이 변하면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 교체라는 것이 정치적 이 가치와 철학 이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올드보이로 찍힐 수밖에 예. 없다 이런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 지금 세대에 맞춰서 그것을 탈바꿈할 수 있는 용기와 지반이 될까 이런 걸 보면은 현실 정치에 복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요. 김혜영 최고위원이 했던 그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발언 잠깐 바뀌어 21대 국회의원들한테 당부하는 그원의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그 젊은 정치인이 떨어졌지만 얼마든지 앞길이 있다. 근데 그 진영보다 양심을 따라야가 대결 구도가 안 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정직해야 돼요, 정치인은. 그리고 저는 김혜영 최고를 봤을 때 그 양심이 되게 선택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풍향계가 맞춰져 있었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엄마 찬스 쓴 거 저도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경원 전 대표의 엄마 찬스나 윤석열 총장 장모의 문제를 지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곤란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